네, 꿈꾸는 책방 오늘 세 번째 손님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으로 5년 빚 없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의 저자 백정선 장로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요. 책 이야기 제목에 풍기는 것처럼 어쩌면 좀 무거운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사실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건 또 우리의 책임이고 또 의무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안내하는 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저자는 백정선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앞으로 5년 빚 없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제목이 좀 무서워요. 그렇죠. 제목을 왜 이렇게 지시게 되셨는지가 좀 먼저 궁금해요. 제가 자료 조사도 좀 해보고 빚에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치도 좀 보면서 이건 정말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실제로 제가 지난 한 8년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뭐 직장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전문직 이런 모든 사람들을 만나볼 때 하나같이 가지고 있는 게 빚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빚 내서 여행 가고 그다음에 할부로 뭐 이것저것 구입하고 이거 그냥 사회 시스템을 잘 이용하는 것이지 뭘 걱정이냐 뭐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이게 빚을 줄여라 이 정도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좀 강력한 메시지를 좀 넣어야만 사람들이 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두려움을 좀 갖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목을 좀 세게 넣은 거죠. 그러면 제목은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하긴 우리나라가 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빚 내서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을 만나보셨고 또 통계도 내시고 그러셨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글쎄요. 경제관념이 허술한 우리에게 참 불편한 진실이기는 하지만 직접 자료조사하고 또 집필하는 과정에서 참 쉽지 않으셨겠네요. 양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양 자체가 일단 통계치를 쭉 뽑아봤고 최근에 부채 추이를 좀 봤더니 그 부채 추이도 만만치 않고 한국은행 자료나 뭐 그 우리 통계청 자료를 전부 다 보고 은행에서 나온 자료들 봐도 이건 좀 심각한데 부동산에 대한 부채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담보대출 받는 사람도 많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이런 신용대출도 엄청 많다라는 걸 좀 확인했어요. 이게 방대한 양이긴 했지만 사실은 실제로 만난 사례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얼마나 걸리셨어요? 자료조사하고 책 나오기까지. 이 책은 이전부터 이제 책에 대한 조사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책을 이제 부채 관련된 책은 이게 이제 세 번째 책이에요. 근데 빚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계속 조사한 거는 뭐 한 8년 정도 그 추이를 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 제목이 이제 서늘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이렇게 그 우리가 5년 빚 없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그러면 이 책이 나온 지가 지금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 2017년을 기점으로 5년을 보신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그 우리 사회에서 이제 빚에 대한 걱정이니까 이 만연된 빚 그리고 빚의 중독에 대해서 아주 무덤덤해진 사회에 대한 경고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앞으로 5년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3년도 있고 7년도 있습니다, 장모님. 근데 5년이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뭐 근거가 있나요? 뭐 2012년, 2022년 아무래도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는데요. 2022년이 되면 그때 시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2017년이니까 3년 후에는 2020년이 되는 거고요. 2022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서 문제가 첫 번째 생겨요. 2018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인구 절벽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1963년생까지 이분들이 60세가 되는 시점이 이제 2022년이면 다 돼요. 이제 은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은퇴해버리니까 결국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것은 일본의 경우 단카이 세대,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도 베이비붐 세대, 이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산업의 변화가 나타나고 경제 상황이 확 변해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유사하게 빚 문제에 시달릴 때쯤 될 때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그 어린아이들이 줄어드는 이 거꾸로 역삼각형 모양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집을 엄청나게 분양을 해서 입주 물량이 100만 호거든요. 이 100만 호의 입주 물량이 몰려 있는데
이 물량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정부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라고 했으니까 집을 산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버리고 그다음에 그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의 소득의 증가율이 더뎌지거든요. 그 더뎌지면 소득은 안 늘어나는데 빚은 늘어났고 매달 지출되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결국 2022년이 되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래서 있는 거죠. 2022년이 이제 종합적으로 네.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죠. 금리 얘기하셨어요, 장관님. 네. 사실 우리나라는 금리에 되게 민감합니다. 얼마 전 네. 뭐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저금리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금리에 대한 또 올해만 해도 이제 금리를 3번 올리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부정적이고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꼭 우리나라에게만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걱정들을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우리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주택 이자가 뭐 50만 원 나가는 게 그냥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도 듣거든요.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걸까요? 실제로 그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상황과 미국의 상황이 틀리다는 거죠. 미국의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국이 그동안 풀었던 돈을 회수해서 재정적으로 안정성을 기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조달했던 것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해외 DR이라는 걸 발행했을 것이고, 우리 나름대로 이제 그 미국의 경제 상황과 우리 상황을 비해서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곧 금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미국의 그 돈의 가치보다 좋으냐? 낮다는 거죠. 낮으니까 결국은 금리는 미국 금리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면 다 나가버리게 네.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금리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금리의 인상은 그렇지 않아도 가처분 소득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내가 가진 소득에서 이것저것을 빼고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정도를 가처분 소득이라고 보면 그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금리가 올라와 버리면 그거는 갚을 능력이 없는 거죠. 예, 갚을 능력도 없고 우리 집에 재정적인 적자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심각해진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은 그 궁금한 게요. 이제 뭐 중국의 무역 보복, 경제 보복이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그 대외 그 무역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보다 더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도 중국인데 그렇죠.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좀 위축돼 있고 이게 앞으로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가요? 경제 전문가들이 원래 계획에 있던 또는 뭐 예상을 했던 거였는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5년 후가 참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네. 만약에 저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건 더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면 그만큼 빨라질 수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에서 보면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이런 소비재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소비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휴대폰에 들어가는 모든 그런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가 수출하는 게 때문에 얘네들이 아무리 보복을 하고 싶어도 자기네 휴대폰에 들어가는 칩을 수입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무역은 그대로 지속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영향은 아니지만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은 중국을 거래하는 무역상들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지 진짜로는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자, 아까 이제 주택 얘기를 조금 하셨어요. 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무슨 경제 매거진 같이 됐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이 써주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경제 아까 이야기하셨고 또 이제 그 집 문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빚내지 말고 아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저금리여서 많은 분들이 저금리로 집을 샀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이걸 되팔고 그럼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제가 보기엔 이제 남들보다 좀 빠른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내 형편에 지금 선택한 것이 맞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내가 그 뭔가 구매를 하거나 결정을 했는지, 이걸 만약에 가처분 소득이라고 좀 가정을 해보면 내가 네. 감당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아직 여유가 있다면
천천히 정리하는 방법이 좋겠지만, 근데 만약에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낮은데 결정을 했다. 이건 금리가 한 번만 오르면 굉장히 위험해져 버린다. 이거는 어떤 빠른 결정을 요구하는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과감한 정리를 해야만 빚에 대한 그 위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천천히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빚이라는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내게 걸림돌이 너무 커진다. 이거는 좀 하나님 앞 내가 온전하게 정리를 해야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듯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온전한 회개를 해서 그 다음부터 완전히 돌이켜야만 온전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이 빚 문제에 대해서도 아니다 싶을 때는 아주 무서울 정도로 과감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단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이렇게 단호한 거군요, 장관님. 여러 가지 불필요한 소비를 최대한 줄이려는 내용이 이제 여러 상황별로 이 책에서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사회 월급쟁이 중에 45%가 이제 요즘 뭐 한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200만 원이 채 안 된다. 어차피 아껴도 집도 차도 못 사고 결혼도 뭐 꿈도 못 꾸는 또 시대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그래서 뭐 작은 사치라도 좀 부리고 스스로를 좀 위로도 하고 싶고 사람 마음에 좀 보상 심리도 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쓰는 거를 가지고서 사치라고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에이 어차피 이래도 힘들 거 저래도 힘들 거 좀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사치라고까지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들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 속엔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치관이 상실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현재 나한테 있는 것 같고 내가 마음껏 즐기는 것이 좋지 미래까지 무슨 고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회 풍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풍조를 그대로 우리가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제 책에는 사실은 이게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책에 가치관이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좀 바라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 것이냐에 대한 생각이 해야 되는데 사회 풍조를 쫓아가니까 미래는 없는 거죠. 미래는 없으니까 결국 현실을 좀 즐길 수밖에 없고 이것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야, 뭐 그 돈 갖고 결혼도 할 수도 없고 뭐 애들 교육도 다 해 뭐 이제 물 건너간 얘기니까 지금 즐겨. 현실을 즐겨라. 이 얘기가 이제 어떤 책에서 뭐 지금을 즐겨라 뭐 이런 책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져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광야에서 훈련 받는 시간 동안 앞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얘네들이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느냐 이 얘기를 계속해서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원망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죠.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는데 그 만나를 주실 때도 뭐 막 쌓아놓을 정도가 아니라 당일 먹고 그 다음날 쌓아놓으면 그 다 부패해버리는 그런 것으로 당일 먹을 수 있도록 온전한 만나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사회 풍조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끌고 와서 그대로 살면 우리는 똑같은 사회가 병들어버린 크리스찬들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려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한 만나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떤 분하고 제가 상담을 했는데 자신은 노후를 500만 원 있어야 꼭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500만 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500씩. 예. 근데 한 분을 또 상담했는데 부부가 오셔서 1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다는 거예요. 100만 원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할 것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들이 나중에 5년 후, 10년 후를 보면 100만 원으로 너무 행복해하면서 50만 원 가고 살고 50만 원을 기부해요. 그런 삶을 사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 100만 원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내 삶을 가치 기준을 정한다 그러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게 되는 거고요. 그 가치 기준이 다르니까 외식하고 싶을 때 그냥 우리 집에서 김치찌개 끓여놓고 김치찌개 상 앞에서 아이들과 부모가 막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다를 떠는 거죠. 외식을 막 즐기는 사회인데 외식을 막 갔는데
밥만 먹고 가자.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과 아무 얘기도 안 하는 대화가 단절된 가족들이 이 사회는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 사회는 저희 집은 이제 정말 가난해졌을 때 제 집에서 하는 게 김치를 제가 썰고 돼지고기 조금 해갖고 김치찌개 끓여놓고서 수다 떠는 겁니다. 아이들과 수다 떠는데 너무 좋아요. 그때 돈이 얼마 없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 없는데 지금 즐기자가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작게 쓰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다 그러면 그게 신앙 감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세상은 우리에게 소비하고 즐기고 그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세상 풍조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올바른 경제관념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또 올바른 건강한 신앙관이 있어야지 또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장로님, 개개인의 이제 여건도 사실 참 어려워져만 가고 또 사회 안전망, 특히 이제 요즘 뭐 복지에 관한 얘기들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시대의 민낯이 참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암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절망스럽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장로님 어떠세요? 이제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또 보시고 또 전문가로서 보시면서 5년 후, 10년 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좀 물론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도 가치관이지만 이 시스템 안에서 보게 되면 어떤 사회가 돼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그려지시나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을 이렇게 1대1로 비교를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미국의 경제 시스템을 쫓아가기도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다만 사회 구조 전체를 보니까 인구 구조나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 소비 형태나 은연중에 우리는 일본과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5년, 10년 전, 20년 전에 일본의 상황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대입해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살짝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혼밥족, 혼숙족 이런 표현이 자꾸 나와요. 네. 그리고 그 동네마다 있던 조그만 구멍가게들이 전부 다 편의점으로 바뀌었어요. 24시 편의점으로.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취업을 했는데 취업을 안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프리터족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프리하게 살면서 아르바이트로 먹고 사는 아이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프리터족이 나타나는데 이게 불과 10년 전, 20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밥 먹는다고 해서 이찌맨. 그러니까 혼자서 라면집에 가서 먹는 이찌맨, 그다음에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으로 때우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편의점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 베이비붐 세대와 일본의 단카이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젊은 아이들이 취업을 못하고 젊은 아이들이 취업하는 걸 별로 즐기지 않고 스스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기는 걸 즐기고 그다음 원룸이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집으로 거주하기보다 나 혼자 사는 그런 것들이 자꾸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게 일본이었는데 최근 들어 2015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나는 게 혼자 사는 원룸족들이 혼숙족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혼자서 밥 먹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명절 때 그 부모님 보러 안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이런 걸 좀 보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20년의 경제 체제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뭐 서울대학의 한 경영학과 교수도 똑같은 자료로 이 얘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경고를 해서 대기업들한테 이거에 대한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서민들의 입장에서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만 대책이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은 양극화 현상이에요. 일본에도 록봉기를 비롯해서 몇 군데의 부동산은 여전히 올라가요. 나머지 집들은 비어 있어요. 동경 시내, 그리고 동경 외곽은 절반이 집이 비어 있어요. 막 유령 도시 같다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집을 엄청나게 분양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입주하는 게 2019년에 대부분 끝나요. 그리고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분양을 해서 끝내서 2021년 정도 되면 대부분 입주가 끝나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집을 살려는 사람은 없어진다. 그럼 원룸으로 쫙 간다. 그러면 큰 집들은 안 사니까 이 다음 세대가 사줘야 되는데 안 사니까 빈집이 되죠. 그분들이 오래 살다가 돌아가셨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 상태로 끝나버리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서민들이 그 노인들이 일자리가 그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도 있죠. 젊은 애들 일자리 싸움하고 있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전반적으로 양극화 현상에 사회적으로 그 세대 간 갈등에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그 자살을 시도한다거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되게 많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일본의 어떤 한 단면인데 네. 결국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일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우리 좀 이와 관련된 잠언 말씀들이 참 많은 것 같고요. 경제적 측면에서 혹시 또 성경 속에서 어떤 영감이나 또 도움을 주는 장로님 이런 사역이죠 사실은. 네네. 예. 하시면서 그런 인물이나 성경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이제 야곱의 축복에 대한 걸 한번 묵상을 찬양이요? 네. 예. 뭐 찬양도 있고 그 야곱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의 과정들을 한번 좀 묵상을 좀 해봤는데요. 야곱이 그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뺏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걸 받게 되면 모든 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받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고 오히려 형 에서가 살기등등한 형 그렇죠. 에서가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개나리 보찜 하나 못 갖고 도망간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베개가 없으니까 돌베개를 베고 잤다. 이거는 비참해졌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비참한 상황에서 자기가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꿈속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에 오르내리는 보여주시고. 천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그때야 비로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빚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면 대부분 자포자기하기 쉬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네. 그리고 나서 야곱의 태도가 바뀝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8년 이렇게 계속 연장돼 가면서 계속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군소리 안 하고 8년 동안 굉장히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렇죠.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뭐 나무 껍질을 벗겨서 보여주기도 하는 여러 가지 지혜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 하나님 앞에 또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이제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면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씨름을 하면서 네. 그 뼈가 골절되는 그런 걸 경험하고서 이제 드디어 내가 뭔가 형을 만나도 자신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정말 애써서 모은 재산의 절반을 뚝 뗍니다. 그리고 형 에서한테 줍니다.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 자기 수십 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20년 동안 봉사해서 마련한 건데 절반을 떼서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재산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려도 상관없다. 내드려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사랑스러운 눈으로 동생을 볼 수 있게 해준 거죠. 반전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예. 이런 과정들에서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수고해서 모았더라도 언제든 기꺼이 하나님께 내드릴 수 있다. 이게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기 전에 묵상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묵상하면서 빚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빚이 온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화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수 있겠다. 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그 얘기를 제가 좀 하고 다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빚을 창조하고 있네요. 빚은 어쩌다가 우리 삶에 이렇게 필수가 된 걸까요? 이게 사회가 그렇게 권장을 해서 사회적인 요인이, 사회적인
원인이 더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의 좀 무절제함이라든가 가치관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조금 더 개인적인 원인으로 좀 더 봐야 되는 건가? 한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하나는 경제 그 체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되면서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시켰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뭔가를 해줄 때는 국가가 사람들로 하여금 절제하라고 했는데 네.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게 되면 기업은 자기네 이익을 위해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시켜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 행동을 유도하는 마케팅을 계속 해야 되죠. 드라마 주인공이 그 정말 누구나 저거 선망의 대상이 되는 드라마 주인공이 네.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내가 입고 싶은 걸 입고 저건 한번 내가 해보고 싶다는 욕구를 갖게 하는 주인공과 나를 좀 동일시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시키는 것들이 있죠. 또 아파트 광고 보게 되면 그렇죠. 거기 살아야 행복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자꾸 자극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어요. 근데 예전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는데 신용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신용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할부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그렇죠. 이게 돼버리니까 얼마든지 해버리게 돼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 속에 들어간 겁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나에게 욕심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님한테 내가 매달려서 사니까 부모님 눈치 보면서 내가 못 쓰니까 안 쓰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내 욕구를 드러내도 부모가 다 들어줘 왔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면서 애들이 자기 욕구를 마음껏 드러내버리는 거죠. 직장 취업하면 빚이 없으면 돈을 모아서 결혼할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차부터 할부로 사요. 그렇죠. 그것도 외제차로. 그렇죠. 그러면 그 빚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회가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내 욕구가 같이 반응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이룬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 참조틀이라고 그러는데 또래 집단과 내가 같이 가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사회에서 또래 집단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내 친구가 명품 가방을 가지면 나도 명품 가방을 갖고 싶고 내 친구가 명품 시계를 가지면 나도 명품 시계를 갖고 싶고 이런 욕구가 그대로 자극됩니다. 그게 가치관이 되고. 네. 예. 이제 경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빚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노후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년이 이제 뭐 60이라고 보게 되면 이제 100세 시대라고 보게 되면 3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장모님. 그렇죠.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제 직장은 나와야 되고 뭐 10억이 있어야 노후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엄두도 안 나고 30년을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들로서는 참 그게 어떤 건지 실감이 나질 않거든요.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노후를 대비하는 이야기를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끼인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자녀 교육은 교육대로 사교육 시장이 너무 크고 또 이제 굉장히 경제는 불안하다 보니까 일찍 퇴사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빚은 또 너무 많은데 집은 자꾸 작아지는 추세니까 크게 사놓은 이 집은 또 팔리지도 않고 이제 노후 걱정을 해야 되고 노후 준비는 60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장관님 노후 준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늦었다고 생각할 때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게 가장 맞겠죠. 근데 네. 이제 연령대별로 다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노후 준비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돈을 모아가는 과정들이 노후 준비의 1단계예요. 그리고 2단계는 사실은 노후를 위한 그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인데 금융상품을 이용하라고 그랬더니 막 내 소득의 막 절반을 넣어버리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나한테 판매하는 보험 설계사나 은행원들한테 수당 잔뜩 주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오히려 그거를 아주 작은 금액으로 스타트해 놓고 나중에 돈 여유가 생길 때 여기다 추가로 돈을 넣는다 이런 원칙을 정하면 오히려 합리적인 노후 준비가 돼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네. 지금 와서 노후 준비를 뭔가 한다라는 거 새롭게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다운사이징이라는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집을 다운사이징한다. 집 안 팔린다. 사실은 지금은 주택 경기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팔 수 있는 찬스예요. 두 번째로 다운사이징은 내가 지출을 그대로 유지한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주하는 지역에 사니까 거주 비용으로 나가는 게 너무 많다. 그럼 지역을 과감하게 이동하는 거죠. 그래야만 지출에 대한 다운사이징이 돼요. 지출에 대한 다운사이징이 되면 남들은 10억이 필요한데 나는 3억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집이 아예 없는 경우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고 집이 있는 경우라면 작은 집으로
주택연금이라는 걸 활용할 수도 있어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인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필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은 책에 담겨 있죠. 그렇죠. 네. 책을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담도 많이 하시고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 재무 상담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학원을 경영하는 한 집사님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네. 이분의 가정에는 자녀가 그 4명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에 8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오, 한 달에 800이요? 800 수입이 예. 있고 4인 4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괜찮네라고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뭐 부채가 그 대부업체 부채부터 현금 서비스, 아이고. 돌려막기, 그 다음에 뭐 아이고. 이러저러한 부채로 해서 아니 그렇게 많이 버시는데요? 빚이 한 5천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학원을 경영하면서 뭐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돈이 없으니까 빌려서 끌어 쓰다가 이제 뭐 카드론 같은 거 이용하다가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꾸 늘어난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800만 원 버는 것 중에 학원에 경비로 들어가는 게 약 4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400만 원 남는데 부채 상환 원리금으로 들어가는 게 370만 원이에요. 그러면 4명의 아이들이 있고 부부 있으니까 6인 가족인데 한 달에 30만 원 갖고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 300만 원씩 계속 빚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분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매달 그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상환을 당일 못하니까 한 달에 한 3일씩 연체시켜가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한 10달 이상 연체했으니까 10달이면 30일이 누적 그 일수로 30일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가면 프리워크아웃 제도라는 걸 이용할 수 있어요. 프리워크아웃 제도. 네. 그러니까 연체 30일 이상이 돼서 워크아웃은 90일 이상이 연체가 돼야 되는데 그 되기 전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도 안 되고 내가 연체이자도 면제가 되고 대출이자가 20% 30% 되는 걸 10% 떨어뜨려주고 대출금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연장시켜주는 제도예요. 이걸 이용했더니 이 사람이 매달 나가던 그 370만 원 정도에서 50만 원으로 줄었어요. 한 달 나가는 거. 부채가 10년 동안 상환되면서 매달 50만 원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400만 원 수입에서 50만 원 빠지면 35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 생활비로 약 한 300만 원 쓴다고 하더라도 5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긴 거죠. 그렇죠. 50만 원 저축할 수가 있는 거죠. 빚은 빚대로 해결돼서.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막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게 시름이 덜어져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가정에 그 막 웃음꽃이 핀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모르는 것도 참 많네요, 그렇죠. 우리가요. 뭐 최근에 제가 상담한 케이스들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네. 아주 극단적인 경우 하나 예를 좀 들면 네. 60세 어르신이었는데 딸하고 저한테 찾아왔는데 그 의정부의 집을 하나 분양받았고 저기 네. 남양주 호평이라는 데 분양을 받았는데 남양주 호평에 분양받은 뒤에 집값이 떨어진 거예요, 분양가보다. 그리고 뭐 의정부의 집은 그대로 괜찮고. 그러니까 근데 둘 다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샀죠. 근데 남양주 호평의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분이 마음에 상심이 생기고 자꾸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니까 빚을 많이 졌다 이 생각이 막 짓눌렀는지 이분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제가 또 방송에 출연했더니 그걸 보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법을 쓰자. 그 호평은 과감하게 던지고 빚이라는 게 좀 남더라도 이 빚은 갚아가면 되니까 정리하는 그런 순서를 정하자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했는데 그 집에 가서 계속 그것만 보인 거예요. 6개월 뒤에 그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분이 금융자산이 3억이 또 따로 있었어요. 아이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 빚에 함몰돼서. 자꾸 문제만 네, 보이는 네,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아이고. 빚을 지은 사람들은 냉정하게 빚을 보되 내 전체적인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는 그런 것들도 하고 그게 정 어렵다면 전문가도 좀 찾고 이런 노력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한데 단순하게 빚만 보면 자꾸 내게 우울증을 주거든요.
이 사탄이 우울증을 가져다 주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자기를 해하게 되거든요. 예. 이게 좀 안타까운 사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재정 전문가, 상담 전문가 하시는 분들 주변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게 되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건데요. 그렇죠. 예. 아무튼 빚을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될 게 더 이상의 빚은 늘어나지 않게 하셔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빚을 줄여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겠네요. 끝으로 어떠세요? 이 책 쓰시면서 뭐 책에 미처 다 못 담았던 내용이어도 괜찮겠고요. 이 얘기 정말 사실은 좀 한 문장으로 내가 만약 표현한다고 그러면 우리 뭐 믿는 분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나 사실 이 책 안에는 사실 이제 신앙의 마인드를 갖고 이 책을 다 쓰셨는데 꼭 참 이 얘기 정말 해주고 싶었다 그러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제 책에도 썼던 내용들인데요. 네. 빚을 지지 않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월급으로만 산다. 월급으로만. 이런 원칙을 정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 주신 온전한 만나, 이번 달 쓸 돈으로 주신 만나, 이걸로만 살아라. 네. 다음 달 것 미리 땡겨서 신용카드로 긁지 말고 이걸로만 살아봐라. 그러려면 예산을 세서 지난달에 어디에 얼마 썼고 어디에 얼마 썼으니까 이번 달은 어떻게 쓰면 되겠구나라고는 계획적인 삶을 살게 되고 계획적인 소비를 하니까 어떤 걸 좀 줄여야 되겠구나라는 그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남는 돈을 통장에 쪼개서 저축을 하게 되고 어느 날 내게 돈이 모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그걸 반복해서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도 크리스찬이건 난 크리스찬이건 상관없이 돈을 모으는 데는 속도가 붙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월급으로만 살아라. 네.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정말 상징적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자, 앞으로 5년 빚 없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오늘 꿈꾸는 책방의 세 번째 손님으로 백정선 장로님 모셨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7년의 풍년 기간을 지혜롭게 준비해서 7년의 흉년을 잘 이겨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지혜롭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때로는 그래서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또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또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